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켄타우로스 변이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인도에서 보고된 오미크론 세부 계통 중 하나인 BA.2.75 일명 켄타우로스 변이가 국내에서 첫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60대로 기초 역학조사 결과 감염 가능 기간 내 해외여행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동거인과 지역사회 접촉자 중 추가 확진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는 심층 조사 중이며 접촉자를 최종 노출일로부터 14일간 추적 검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주일 전보다 2배로 늘어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효과가 떨어지고 대규모 확진으로 얻었던 면역력도 함께 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 재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BA.5 변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박근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유행을 이끌고 있는 오미크론 BA.5가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될 전망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 1주 오미크론 BA.5 검출률이 35%로 전주보다 6.8%포인트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전 0.3%였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확산세가 뚜렷합니다. 특히 해외 유입 검출률은 70%에 달했습니다. 현재 그 해외 입국자 중에서 이 BA.5의 비중이 70%의 비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만 BA.5가 중증도가 증가한다라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BA.5 변이 바이러스는 오미크론의 하위 변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가 확실히 드러난 순서대로 그리스어 알파벳을 붙여왔는데 오미크론 변이는 이 중 하나입니다. BA.5는 이 오미크론의 후손인 셈인데 BA 계통에서 5번째 하위 변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BA.5의 특징 중 하나는 면역 회피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기존 면역을 무력화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물론이고 이미 감염됐거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다시 걸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파력도 강합니다. 원조 오미크론인 BA.1은 지난해 말 유행한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력이 2~3배 정도 강했고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린 BA.2는 BA.1보다 30% 이상 전파 속도가 빨랐습니다. 이번 BA.5는 이보다 더 강한 전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 변이 가운데 전파력이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BA.2.75 감염 사례가 최근 공식 확인돼 방역당국이 감염 경로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에 그동안 느슨해졌던 개인 방역도 다시 고삐를 쥘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한국 GM이 부평 2공장 생산을 오는 11월 이후 중단하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지역에 걱정이 들고 있습니다. 노사 간 갈등 상황에 지역 정치권도 해법을 찾고 있는데요. 부평 2공장 폐쇄를 막을 길이 없어 보입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GM은 부평 2공장 근무 체계를 지난 5월부터 2교대에서 1교대 근무로 줄였습니다. 본사로부터 추가 일감을 배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GM은 지난해 내수 판매량이 5만 4천여 대로 1년 전보다 34% 이상 감소했습니다. 판매 부진 상황이 이어지자 한국 GM은 부평 2공장의 생산을 중단하고 생산 인력을 일감이 있는 다른 공장으로 재배치하는 안을 준비했습니다. 부평 2공장 인력 1,200여 명 중 500명은 부평 1공장으로 700명은 창원 공장으로 배치한다는 게 한국 GM의 계획입니다. 한국 GM 노조는 판매 부진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공장 인력 재배치가 결국 부평 2공장 폐쇄 수순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 마주한 자리에서도 사측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GM 노조는 부평 2공장 정상화를 위해 미래 먹거리 사업인 전기차 생산 라인을 부평 2공장에 유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임금 단체 협약 자리에서 사장의 입장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로베르토 램펠 한국 GM 사장은 흑자 전환이 우선이라며 현재로선 부평 2공장에 미래차 배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흑자 전환부터 해야 본사의 전기차 등 미래차 생산을 요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GM은 당초 8월 이후 부평 2공장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노조 협의와 근무 체계 조정을 거쳐 11월까지 생산을 연장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지역사회는 부평 2공장이 폐쇄될 경우 지역 인력이 크게 줄어 협력업체와 지역 상권 등 인천 지역 경제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 걱정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정치권도 나서 해법을 찾고 있지만 부평 2공장 폐쇄를 막을 길이 없어 보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라라고 일단 주문을 하고, 두 번째는 GM 본사 측에다가도 이 캐나다나 멕시코 애들 이런 조건을 받고 하지 않았냐.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 정부가 한다고 하니 GM 본사에서도 미래 비전을 밝혀라. 한국 GM은 올해를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내년부터 흑자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부평과 창원 공장에서 차세대 글로벌 신차 CUV도 생산합니다. 하지만 부평 2공장은 생산 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인천 시민이라면 한 번쯤 인천 이음 카드를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사용자도 크게 늘었는데요. 그런데 이달부터 이 캐시백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해법은 없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효찬 기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인천 이음 캐시백이 축소된 이유부터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이유는 간단한데요. 바로 예산 문제입니다. 인천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와 지역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 2020년 3월 이음카드 캐시백을 4%에서 10%로 상향한 이후 올해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금을 인천 이음으로 지급하면서 가입자가 167만 명에서 228만 명으로 크게 늘었고, 결제액도 지난해 4조 1,556억 원에서 올해는 지난달 기준으로 2조 4,35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국비 지원 규모는 축소돼 올해 캐시백 예산 2,427억 원은 이미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지난달 기준 남은 시 예산은 235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이달부터 한시적으로 캐시백 비율과 지원 한도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월 결제액 50만 원 한도에서 10% 지급하던 인천 이음 캐시백을 이달부터 월 결제액 30만 원 한도 5% 지급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입니다. 시는 인천 이음의 종합적인 제도 개선 마련 전까지 캐시백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임시적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인천 이음과 지금 연결돼 있는 지자체들도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기초 지자체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인천시의 이 같은 결정에 지자체들도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초단체들은 그동안 추가로 인센티브 혜택을 지급했는데요. 하지만 인천시가 혜택을 하향 조정하면서 지자체들도 함께 혜택을 줄였습니다. 실제로 부평구의 경우 조만간 캐시백 관련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캐시백 지급 비율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구는 올해 7억 2천만 원의 캐시백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난 5월 기준으로 전체 예산의 65%인 4억 7천만 원을 소진한 상태입니다. 또 계양구의 경우에도 이미 5월부터 인센티브 비율을 5%에서 2%로 하향 조정해 운영 중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축소된 혜택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이번 결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시적입니다. 인천시는 일단 9월 추경 전까지 남은 예산에 맞춰 캐시백 임시 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캐시백 축소에 따른 사용 추이를 지켜보고 어떤 방식이 효율적인지 검토해 개선 방안을 찾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관련 예산을 계속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 입장에서도 캐시백 지급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들 역시 당분간은 현 축소 정책을 유지하고 인천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본 뒤 후속 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천 이음과 관련된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효찬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선 8기 시대를 연 김병수 김포시장이 헬로티비 스튜디오를 찾아 새 시정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김 시장이 밝힌 김포시의 현안과 우선 과제,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임기 내 착공 계획까지 마련하겠다 약속한 5호선 문제. 취임 후 김 시장은 경제성 확보를 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GTX-D와 인천 2호선이 5호선보다 먼저 확정됐기 때문에 여기에 일부 수요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보다 이제 경제적 수요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난항을 겪었던 지자체 합의는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
지자체 합의의 문제는 큰 틀에서 어느 정도 정리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이 이슈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 과제,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는 과제가 이제 새로운 숙제가 된 겁니다. 그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택 공급, 그리고 도시 개발, 이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5호선 논쟁에서 빠지지 않았던 방화동 건설 폐기물 처리장 이전 문제 역시 차후 생각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해법이 이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통한 폐업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그것을 지금 이분한테 폐업하시오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왜냐? 7, 8년 뒤에 차량 기재가 이전할 때 그때 같이 고민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시작을 하고 과밀화급에 대한 해법도 언급했습니다. 학교의 기능을 다했을 때 또는 공실이 생겼을 때 이때에 지자체가 이 건물을 사주는 것입니다. 사주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는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이른바 다목적 전환 가능 미래형 학교. 학교 건설부터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네모난 학교 건물이 아닌 좀 독특한 다양한 형태로 건물을 짓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건축비가 추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추가되는 건축비도 당초부터 지자체가 부담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물관, 미술관 또는 도서관 등으로 전용할 수 있는. 한편 김병수 김포시장은 인하대 병원 추진이나 거물대리 개선 같은 과거 민선 7기 사업을 계속 이어가면서도 의혹이 남은 도시개발 사업은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선 8기 김포시의 시정 방향을 엿볼 수 있는 헬로 이슈토크 김병수 김포시장 편은 18일 방송됩니다. 헬로TV 뉴스 이세진입니다. 9대 부천시의회가 15일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결정한 것을 시작으로 회기 내 조례안 10건 등 안건 16건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부천시의회 전반기 윤리특위위원장에는 박혜숙 의원이, 1년 임기의 예결특위위원장에는 김병전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또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말 열립니다. 아동 학대 혐의로 입건된 축구교실 코치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14일 밤 10시 40분쯤 부천 중동의 한 건물 1층 외부에서 축구교실 코치 2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최근 축구교실 수업 도중 7살 아동에게 공을 던져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는 사실과 해당 건물 옥상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국과수 부검 등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오전 9시 반쯤 김포에 있는 한 공장에서 알루미늄 선을 정리하던 6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넘어져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노동자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해당 공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공장 내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평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4일 오전 10시 25분쯤 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 A씨가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A씨의 자녀가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찾았다가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발견 당시 A씨는 머리와 얼굴에 출혈을 보였으며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장에는 남편 B씨도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는데 별다른 외상은 없었지만 약물 과다 복용이 의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편 A씨가 둔기로 아내를 때린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 부부가 건강 상태를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TV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